바꿨어요. 오늘 갑오 을미개혁부터 들어갈게요. 지난주에 우리가 동학농민운동까지 봤으면 정부가 하는 개혁 중에 자 일단 동학농민운동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동학농민들이 뭔가 요구를 했었죠. 뭔가 개혁을 요구를 했었고 정부가 오케이 해서 그래서 만들어졌던 게 전주 하약이었던 거 기억나죠? 전주에서 정부군과 농민군이 휴전을 한 게 전주 하약이었습니다. 전주 하약으로 정부가 약속한 거를 지켜야겠죠. 그래서 이제 정부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지난주에 봤듯이 개혁기구인 교정청을 설치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개혁기구 정리했던 거 기억나죠? 강화도 조약 맺고 정부가 개화정책으로 만들었던 게 통리 기무화문이었고 그 다음에 동학농민운동 때 정부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었던 게 집강소였고 갑오개혁 때 정부가 만든 게 바로 교정청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여기 보시면 1차 갑오개혁, 2차 갑오개혁이라고 나오는데 선생님 자, 왜냐면 이게 약간 중단됐다가 다시 하기 때문에 1차, 2차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일단 여러분 갑오개혁에다가 쓰세요. 갑오개혁에다가 갑오개혁은 1894년을 말하고요.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자, 을미개혁 네모 아세요? 을미개혁은 을미년 자체가 1895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혁과 이 개혁이 완전히 다른 개혁이 아니라 이어지는데 이렇게 개혁이 이어지는데 해가 바뀌었어요. 94년에서 95년으로. 그래서 이름이 갑오개혁, 을미개혁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1차 갑오개혁 볼게요. 일본군이 이거 기억나요? 우리 지난주에 했는데 일본군이 경복궁을 무력으로 점령한 게 뭐 때문입니까? 자,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을 때 정부가 청나라의 군대를 요청하죠. 그런데 청나라는 텐딩조약에 의거해서 일본군한테 얘기하고 그래서 일본군도 오는데 전주 하약 때문에 이제 일본군과 청나라 군대가 필요 없어서 정부가 너네 들어오지 마라고 했는데 일본이 그냥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일본군이 경복궁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1차 가보개혁은 일단 일본이 강요를 했지만 이때 내각을 이끄는 사람이 김홍집이고요. 내 맘입니다. 김홍집. 그리고 이때 만들어지는 게 군국 기무처예요. 그러면 다시 다 나왔어요. 개혁기구가. 사실 교정청은 갑오개혁 전에 만들어진 겁니다. 갑오개혁 전에 전주 하약하고 바로 그다음에 갑오개혁 때 만든 기구가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군국 기무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한번 다시 적어볼게요. 순서대로 개혁기구가 통립 기무 아문이 있었고 그 다음에 농민들이 만든 집강소가 있었고 집강소와 동시에 정부가 만드는 교정청이 있고 지금 그 다음에 갑오개혁 때 만든 군국 기무처 그래서 강화도장 맺고 바로 정부가 개화정책 추진할 때 그래서 군국 기무처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이제 대신들이 이렇게 앉아있죠. 군국 기무처는 이 내각의 우두머리 김홍집 내각이라는 게 뭐냐면 김홍집이 오늘날로 치면 총리 같은 개념이에요. 총리. 김홍집, 박정양 등으로 구성되어 1차 갑오개혁을 주도했다. 오케이. 군국기무처는 1차 갑오개혁 때 만들어진 개혁기구다. 집강소 규정책은 동학농민운동 이후입니다. 동학농민운동 당시에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자, 이러한 개혁기구를 만들고 개혁을 합니다. 갑오개혁이 진짜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뭐가 폐지된다는 겁니까? 신분제가 드디어 폐지됩니다. 여러분이 역사적인 상식으로도 꼭 알아두세요. 우리나라에서 신분제가 폐지된 것 언제다? 갑오개혁. 1894년에 신분제가 폐지되는 거예요. 그 외에도 한번 볼게요. 국내부라는 부서를 새롭게 신설해서 중요하지 않지만 볼게요. 신설해서 왕실의 사무와 일반적인 정부의 사무를 분리했고 뭐 6조를 8개의 아문으로 넣고 그다음에 이거 조치다 형광펜으로 이거 과거제 폐지했어요. 그래서 과부기업 때 폐지한 대표적인 거 2개 신분제 과거제 폐지입니다. 신분제 과거제 폐지. 또 하나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거거든요. 뭐 재정이 일어나라는 거. 재정이 일어나라는 말이 뭐냐면 여기 탁재하문 네모하세요. 탁재하문이라는 부서를 만들어서 재정을 일어나했다. 설명할게요. 재정이 일어나 시험 잘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정이 뭡니까? 재정이 나라 살림을 살 때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 같은 거를 돈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하는데 조선시대 때는
재정을, 즉 나라 살림살이를 관리하는 부서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2중, 3중 돈이 나가기도 하고 관리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일원화라는 건 하나의 부서로 통합한다는 얘기입니다. 뭐를? 재정부를. 나라의 살림을 사는 부서를 여러 개를 하나로 만들겠다. 그게 재정의 일원화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선생님, 재정의 일원화가 많이 나오거든요. 일단 가보기업 때 재정의 일원화를 하기 위해서 만든 부서는 이름이 뭐라고? 탁지아문이에요. 아문. 아까 조선이 뭐였습니까? 기본적으로 여기 육조가 나오는 게 여러분 기억나요? 조선이라는 나라의 정치제도는 의정부와 육조였어요. 와우, 이게 언제적 얘기야? 조선 건국 때 나왔잖아. 의정부 밑에 이후, 예병, 현공, 이조판서, 형조판서, 경조판서, 예조판서 같은 육조인데 이런 조선적인 굉장히 전근대적인 부서를 현대적인 팔아문으로 바꾼 게 이때가 처음이에요. 가부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부기업 때 팔아문 중에 무슨 아문이 탁지아문이라는 부서가 뭘 맡아봤다? 재정. 근데 재정을 하나의 부서, 이 탁지아문이라는 부서로 하나로 통합했다. 이 뜻입니다. 재정이 일어나. 그 다음에 은본위 화폐제도, 은을 기본으로 화폐를 만들고 그냥 보시면 돼요. 도량행을 통일했다. 신분제 철폐랑 과거제 철폐 가장 중요하고요. 이거 가부기업 때 외울 거 과거제 폐지, 신분제 폐지, 탁지하문으로 재정에 일어나.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신분제를 폐지했기 때문에 노비제도도 없어지죠. 공노비, 산노비 다 없어지겠죠. 공노비, 산노비 제도가 없어지는 건 신분제 철폐랑 같은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봉건적인, 아주 봉건적으로 남아있는 나쁘는 관습, 악습은 나쁘는 관습이라는 뜻이에요. 나쁘는 관습을 없습니다. 그게 뭐였는데, 조혼이라는 게 일찍 결혼시키는 거야. 막 여자애들을 7살, 8살에 결혼시키는 그런 풍습을 금지시키고, 과부는 재혼을 못하게 했었는데, 과부의 재가라는 게 재혼이죠. 재혼을 허용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남자는 재혼을 해도 여자는 재혼을 못하게 막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털었다는 뜻입니다. 언제요? 가부기업 때. 자, 이렇게 가부기업을 쭉 진행하고 있는데, 한편, 밖에서는 일본이 뭐하고 있습니까? 선생님, 지난주에 얘기했죠? 청일전쟁 다 같은 애야. 1894년에 다 일어나. 1894년 동학농민운동 일어나, 가부기업 일어나, 일본과 청나라는 전쟁을 해. 근데,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한 건 아니고, 승기를 잡았다는 얘기는 곧 이길 것 같은 거야. 알겠니? 곧 일본이 이길 것 같으니까, 여기 잘 봐봐. 얘들아, 들어봐봐, 여기. 거기 들어보세요. 여기 보시면 선생님 아까 이 1차 가부기업도 일본이 간섭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개혁을 강요해서 만들어진 게 김홍준 내각이긴 한데 실제적으로는 간섭을 못했어요. 왜? 지네가 전쟁하느라고, 청일전쟁 하느라고. 그러니까 1차 가부기업 때는 일본이 그렇게 크게 간섭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청일전쟁에서 자기네가 이길 게 확실해지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간섭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간섭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기억은 1차 가부기억이 아니에요. 2차예요, 2차. 이때는 얘네가 이제 자신감이 생기니까 일본이 간섭을 하면서 김웅집, 박용효, 연립내각이 나오잖아요. 여기 화면 보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 1차 가부기업 때는 그냥 김웅집 혼자서 만든 내각이죠. 이게 무슨 차이냐면 김웅집은 사실 친일파가 아니에요. 박용효가 친일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친일파라는 얘기는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파를 말하는 게 아니야. 우리 10년 전에 1884년에 갑신정변 기억나? 지난주에 배웠던 거? 갑신정변 할 때 갑신정변이 바로 어떤 애들이 일으킨 거야? 급진계야파, 일본 유학파, 친일파들이 일으킨 거잖아. 걔야 걔 박용효. 그럼 여기 보면 김홍준 말고 일본이 박용효를 끼워낸 거야. 그러니까 김홍준, 박용효 연립 내각이라는 말로 2차 가부개혁이라는 말로 누가 강력히 간섭했다? 일본이 간섭을 한 개혁이에요, 이게. 1차가 아니고요. 1차는 간섭을 못했어요, 얘네가. 제대로. 알겠니? 알아야 돼. 박용효가 들어오면서, 그래서 1차 가부개혁 때 만들었던 이 개혁기구인 군국기무처를 폐지하게 만드는 게 일본이 본격적으로 간섭을 하려고 그래요. 이것도 써보세요. 2차 가부개혁에다가. 일본이 본격적으로 간섭이라고 쓰세요. 일본이 본격적으로 간섭. 그 다음에 김홍집, 박용효 연립 내각에다가 쓰세요. 이게 친일 내각이에요. 친일 내각.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할 때 2차 가부기업 때 군국기무처를 일본이 없애요.
자기네 말 들으라고. 그리고 2차 개혁 때 발표된 게 바로 뭐냐면 홍범 14조입니다. 여러분은 디테일하게 보셔야 돼요. 공급기무처는 1차 가부개혁 때고 홍범 14조는 언제 나오는 2차 가부개혁 때 나오는 거야. 다시 선생님 봐. 1차 가부개혁 때는 김홍집 내각이야. 그냥 김홍집 내각. 2차 가부개혁은 김홍집, 박영효, 연립 내각이 되는 거야. 그리고 2차 가부개혁 때 궁극기무처 폐지하고 홍범 14조 발표하잖아. 신분제 폐지는 언제야? 1차 가부개혁 때야. 우리 여기서 봤어. 이제 우리는 2차 가부개혁 보고 있고요. 홍범 14조에 어떤 내용들이 나온다 봤더니 계속해서 이런 말이 나오잖아. 청나라에 의존하는 생각을 끊어버리고. 왜 이런 말을 해? 박영효 친일파랬잖아요. 친청파가 아니에요. 청나라 간섭을 완전히 배제해주면 일본한테 유리합니다. 그래야 일본이 마음대로 조선을 휘두를 수 있겠죠. 그래서 일종의 이게 나와요. 왕실사무와 국정사무는 분리시킨다는 얘기는 1차 가부개혁 때를 했는데 이게 또 합니다. 의정부가 나오죠. 각 아문, 8아문을 말해요. 8아문의 직무와 권한을 명백히 하고 조세와 가세의 증수 및 경비 지출은 자 탁지아문에서 말한다. 탁지아문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아까 우리 대정이 일어나 얘기 봤었죠? 지방 관제를 서둘러 개혁 개정하여 지방 관리 권한을 한다. 어쨌든 크게 보면 탁지아문이 나오면 이건 가부개혁에 관련된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볼게요. 홍범14조는 근대적 개혁을 위한 기본 강령을 바뀐 문서로서 2차 가부개혁의 전개 과정에서 발표되었다. 국정은 이를 통해 창에 대한 의존 관계를 청산하고 조선이 자주 독립국가임을 대내외에 선언했다. 그래서 홍범14조 이때 나왔다. 자, 2차 가부개혁 때는요. 홍범14조 발표하고 나서 조금 더 변화가 옵니다. 1차 가부개혁 때 8아문으로 바꿨던 거를 2차 가부개혁 때는 어머 아문이란 단어를 버리고요. 부서란 말을 써요. 7부. 어때요? 조금 더 현대적이 되지 않았어요? 부서? 부? 자, 그 다음. 재판소가 처음으로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거 꼭 하나 주세요. 교육입국조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2차 가부개혁 때 나왔던 가장 중요한 게 홍범14조와 함께 교육입국조서를 고종이 발표한다는 얘기입니다. 교육입국조서를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학교들을 만들어요. 이때 만든 학교가 한성사범학교. 사범학교는 선생님을 배출하는 학교죠. 그렇죠? 한성사범학교 같은 제도를 마련했다. 그래서 두 개 기억합니다. 2차 가부개혁 때. 2차 가부개혁 때 뭐? 홍범14조 그 다음에 교육입국조서. 홍범14조 교육입국조서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요. 여기 봐봐요. 일본이 드디어 아까는 2차 가부개혁 때는 일본이 승리를 잡았는데 드디어 전쟁에 승리합니다.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해요. 이건 아셔야겠네요. 그리고 시모노세키 조약이 나오거든요. 자, 여러분 보시면 화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1884년 10년 전에 갑신정변을 배웠어요. 갑신정변이 끝나고 나서 일본과 청나라가 맺은 조약이 텐진 조약이었습니다. 기억납니까? 갑텐? 텐진. 어느 나라 항구 도시겠어요, 이거? 일본이겠어요? 중국이겠어요? 중국이잖아요. 텐진. 그러면 일본 외교관이 청나라까지 가서 조약을 맺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만 봐도 84년 동안 하더라도 누가 셌어요? 청이 아직 셌어요. 근데 정확히 10년 뒤에, 11년 뒤에 청일전쟁이 끝나고 조약 이름 한번 봐봐요. 시모노세키죠. 여긴 어디겠어요? 일본이겠어요? 청나라겠어요? 일본이에요. 그럼 이제 청나라 관리 외교관이 어디에 갔다는 얘기? 일본에 갔다는 얘기. 일본이 세졌다는 얘기. 일본이 이겼기 때문에 일본이 청나라한테 이겼기 때문에 조약을 일본에서 청나라 외교관이 들고 간 겁니다. 여러분 조약 이름만 봐도 느낌이 와야 돼요. 10년 전에는 텐진에서 10년 후에는 시모노세키에서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완전히 이제 일본이 전쟁에 승리한 걸 인정하면서 자 봐. 조선을 포기한 건 당연하고요. 누가? 청나라가? 청나라가 완전히 조선에서 물러나겠다 하고 더 중요한 건 이것까지 줬어요. 청나라가. 일본한테 뺏긴 거지 뭐. 레어뚱 반도는 중국이야. 중국 땅. 레어뚱은 중국식 발음이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산둥반도예요. 우리가 잘 알고 요동반도. 줬습니다. 이 땅을. 너무 넓은 땅이거든요. 사실 너무 넓은 땅이니까 자 이렇게 되면 일본의 세력이 너무 세지는데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세력이 너무 세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나라들이 있는데 특히 러시아는 왜냐면 러시아는 아직까지 조선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조선으로 내려오려는 야심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이렇게 요동 반도까지 차지하니까 러시아가 주체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러시아가 혼자서는 말고 나머지 어떤 두 나라를 끌어들여서 네모의 소면 잠 좀 깨고 또 삼국 간섭은요. 러시아가 어떤 나라와 어떤 나라를 끌어들이는 겁니까? 어떻게 외우실 겁니까? 독 이렇게 외우셔야 되죠? 러시아가 프랑스랑 독일 러프도가 바로 삼국이에요. 러시아, 프랑스, 독일 삼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일본에게 야 너네 너무 많이 뺏은 거 아니야? 전쟁에 이겼다고? 그래서 다시 일본이 랴오뚱 반도를 뭐합니까? 청나라에 돌려줍니다. 삼국의 압박 때문에 다 가질 수는 없으니까 청나라에 돌려준다. 그러면 보세요. 아,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청나라, 일본, 러시아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청나라가 우리나라한테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쳤는데 청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 청나라를 제꼈죠. 그럼 이제 일본이 정말 조선을 다 먹나? 했더니 러시아라는 새로운 세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청나라는 이미 이제 버린 카드가 됐고 전쟁에 졌으니까 그러면 일본 세력을 막을 걸 러시아 세력을 끌어들여서 막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삼국 간섭 이후에 러시아를 끌어들이려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고종과 명성황후가, 고종과 민비가 미국 및 러시아와 가까운 인물들로 새로운 내각을 만들죠. 그럼 여기서 박영현은 쫓겨나는 겁니다. 김홍집 박영현 내각에서 박영현가 쫓겨나고 이런 인물들로 내각을 구성하고 일본을 견제했다. 그러자 일본이 청나라까지 제끼고 이제 조선을 자기네가 먹으려고 했는데 민비가 러시아를 끌어들인 거 아닙니까? 다 된 밥에 완전 재 뿌리는 격이죠. 그래서 일본이 누굴 죽입니까? 민비를 죽이는 게 을미사변입니다. 여러분 수설을 한번 좀 매겨볼게요. 어떻게 수설을 매기냐면 좀 눈에 잘 띄는 여러분 색깔 있는 볼펜을 하나 찾아서요. 어떤 순서를 좀 보실 거냐면 여기 오늘 한 것부터 보면 자 1차 가부기억을 1번이라고 두면요. 2차 가부기억이 2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내려가 보면 3번이 이거예요. 청해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고 일본과 청나라가 맺은 조약에 심화시켜 조약입니다. 이거는 청과 역시 일본이 맺은 조약이에요. 청과 일본의 조약. 그리고 4번이 뭐냐면 삼국 간섭입니다. 러프독, 삼국은 러시아, 프랑스, 독일.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일본에게 압박을 가해서 일본이 다시 청나라한테 땅을 돌려주는 게 삼국 간섭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삼국 간섭 다음에 민비가 여기 보면 자 고종과 민비가 자기네 러시아 친일 내각을 만들어요. 친일 내각. 러시아랑 가까운 인물로 내각을 구성했다는 얘기는 친러가 아니고 친일이 아니고 친러 내각을 만드는 게 이게 5번이에요. 친러 내각을 만들고 일본을 견제하는 게. 그래서 일본이 민비를 죽이는 겁니다. 그게 을미사변입니다. 그래서 을미사변이 뭐가 되는 겁니까? 6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민비를 죽이고 나서 다시 또 김웅집 내각이 만들어진 거야. 장난 아니 복잡하죠? 을미사변을 일으켜서 민비를 죽이고 김웅집 내각을 구성해서 하는 개혁서. 이게 뭐야? 이게 3차 가부개혁. 이게 3차 가부개혁. 다른 말로 해가 바뀌어서 을미년에 한다 해서 을미개혁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3차 가부개혁이 을미개혁이에요. 다시 3차 가부개혁이 을미개혁입니다. 그럼 을미개혁의 내용을 외우셔야겠죠. 3차 가부개혁, 다른 말로 을미개혁은 언제 어떤 걸 하냐. 이게 우리가 양력을 써요. 지금까지 음력을 쓰다가 양력 달력을 쓰는 겁니다. 지금 쓰고 있는 이 양력 달력을 이때 태양력을 쓰고 그 다음에 이때 연호를 외우세요. 건양 연호 3개 외우시면 됩니다. 단발령 실시. 그래서 을미개혁 혹은 3차 가부개혁이 주요한 내용이 많지만 일단 3개만 외우세요. 태양력,
건양, 단발령. 태양력, 건양, 단발령. 됐어요? 하나 더? 아, 선생님 안 하신다면서요. 하나 더. 하나 더. 뭘 또 하시려고요? 중두법 실시? 이게 뭐예요? 설명할까요? 자, 우리가 지금 편별맥 때문에 예방주사를 맞고 있잖아요. 그죠? 예방접종하고 있잖아요. 코로나 백신 예방주사. 중두법은 최초의 백신 주사를, 그럼 뭘 막기 위한 백신이냐면 이거는 천연두 예방주사를 말하는 겁니다. 천연두라는 병의 예방주사. 최초죠, 우리나라? 예방접종? 예방접종. 서양식 예방접종이죠. 천연두 예방접종. 예방접종 자체가 다 서양의학이죠. 서양의학. 그런 것들이 이때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1895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의미개혁은 연도가 1895년 하고 있어요. 1895년. 아직 안 끝났어요. 의미개혁이 몇 번이라고? 김웅집 내각의 의미개혁이 7번이야. 그 다음에 8번이 뭐냐면 아간파천입니다. 8번이 아간파천. 연도 바뀌었지요? 을미개혁까지는 1895년인데 아간파천은 몇 년? 해가 바뀌었어요. 1896년으로. 아간파천은 뭐냐면 일본이 민비를 죽였는데 어디서 죽였냐면요. 경복궁에서 죽였어요. 왕이 있는 궁에서 왕비를 죽이고 태웠어요. 시체까지. 경복궁 안에서. 모든 걸. 그러면 생각해봐. 왕 입장에서 자기네 나라의 고종은 지네 나라의 왕에서 자기네 나라 왕은 자기네 왕비가 자기 궁궐 안에 죽어가지고 궁궐 안에서 태움을 당하는데 꼼짝을 못했어요. 왜냐면 일본군이 감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복궁에 정말 위협을 느끼겠죠. 언제 얘네들이 왕도 죽일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밤에 왕세자를 데리고 몰래 도망을 갔어요. 관이 어디냐면 러시아 공사관을 여기서 아는 러시아를 말해요. 러시아의 끝자 공사관이 지금을 치면 대사관을 말해. 러시아 공사관을 관이라고 해. 여기 봐. 러시아 공사관의 줄임말 아관. 나중에 수면 또 묻지 마. 아관의 뜻을 설명해줬어. 파천은 왕이 처소를 옮긴다는 뜻이야. 알겠니? 그 아관 파천은 조선의 왕이 자기 궁궐 경복궁을 버리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간 거야. 물론 이때는 그러면 사실 경복궁은 아니고 이때 어디 있었냐면 경복궁에 있었죠. 경복궁에서 아관으로 갔죠. 그리고 왕이 없어졌잖아요. 그럼 이제 다시 누가 세진 거면 또 러시아가 세진 거죠. 지금 여러분 왔다 갔다 하시는 게 보입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여야 돼요. 거기 힘이 왔다 갔다. 조선을 둘러싼 나라의 힘들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를 지금 우리가 쭉 보면서 다시 복습을 해줄게요. 왜냐면 되게 복잡한 시대잖아요. 복잡한 시대. 오케이. 썼어요. 너무 많은 애들이 있는데 저기 봐봐요. 그리고 오늘 한 것부터 다시 계속 보면 우리가 지금 연도로 치면 1894년을 계속 하고 있어요. 지난주부터. 1894년에 정부가 1차 가보 개혁을 하죠. 화면 보면서 복습해서 이때 만들어진 내각은 김웅집이 이끄는 김웅집 내각이었습니다. 1차 가보개혁. 그래서 1차 가보개혁의 내용 중에 선생님이 꼭 기억하는 거, 폐지했던 거. 과거제, 신분제. 꼭 외우랬죠? 과거제, 신분제 폐지한다. 그 다음에 또 중요했던 게 정부 재정을 하나의 부서로 몰았어. 재정이 일어난데 꼭 이름을 알아야 돼. 어느 부서로 몰았다? 탁지아문이라는 부서로 재정을 일어나고요. 2차 가부개혁 때 만든 개혁기구가 군국기무처, 오케이.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일본이 아직 청일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진 않았지만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자기네가 이길 것 같은 거야. 자기네가 우세하다고 느껴서 강력하게 뭐 하기 시작합니까? 간섭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군국기무처를 어떻게 합니까? 폐지하고 자기네 친일파 세력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때 만들어지는 게 김홍집, 박영효,
연립 내각이 만들어지죠. 김홍집, 박용효 연립내각. 선생님 이게 2차 가보기역인데 2차 가보기역에서 중요한 내용은 내가 뭐뭐 외워라. 이때 만들어지는 문서가 홍범 14조. 그 다음에 고종이 발표하는 게 교육, 입국, 조서를 발표하죠. 조서. 우리 학교 만들겠다. 이렇게. 알겠어요? 아직까지 다 몇 년이니까 1894년이에요. 근데 이제 해가 바뀝니다, 여러분. 해가 1895년으로 바뀌면서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해요.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하고 청나라와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죠.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는데 이때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일본이 청나라한테 많은 걸 뺏어요. 많은 걸. 이것저것 막 뺏어. 땅도 여러 개 뺏는단 말이야. 근데 일본 세력. 그럼 이때는 어때?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했기 때문에 일본의 힘이 막 세지는 거야. 그런데 아직까지 조선을 포기할 수 없었던 나라가 있어. 청나라는 이미 끝났어요. 이제 전쟁이 졌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선을 포기 못한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러시아예요. 러시아. 그래서 러시아가 혼자는 좀 그렇고 영국을 싫어하는, 왜 영국과 일본이 되게 친하거든요. 영국을 싫어하는 프랑스랑 독일을 또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러프도 러시아, 프랑스, 독일 이 세 나라가 일본한테 이렇게 압박을 가해줘. 야, 니네 너무 많이 뺏은 거 아니야? 이게 삼국, 세 나라의 간섭 너무 많이 뺏은 거 아니야? 청나라한테 돌려줘, 땅 하나는. 그래서 청나라가 레오통반도를 다시 청나라한테 돌려주는 게 삼국가섭입니다. 삼국가섭의 중요한 이유는 이걸 계기로 해서 다시 조선에 러시아 세력을 끌어들이려는 친러파가 생기는 거예요. 친러파. 친러파. 이게 가장 앞장선 인물이 민비란 말이에요. 명성황후. 알겠어요? 민비가 친러파를 형성하는 거야, 아마. 그러니까 청나라를 겨우 제끼고 이제 우리가 조선을 먹어볼까 했더니 아니 민비가 러시아를 끌어들여? 얘를 죽이자. 그래서 민비를 죽이는 사건이 을미년에 일본이 민비를 죽였다. 을미사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개혁은요. 1차 가보개혁하고 2차 가보개혁하고 있다가 막 삼국간섭이 일어나고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개혁이 중단됐잖아요. 그래서 을미사변 이후에 다시 하고 있는 게 3차 가보개혁. 그리고 다른 말로 이걸 을미년에 한다 해서 을미개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을미개혁에서 우리가 외울 거 태양력 사용, 그죠? 건양이라는 연호 사용, 하나 더 있죠? 너무 중요한 거 고종이 남자들한테 반발, 머리를 잘라라. 쇼컷을 찾는다. 쇼컷. 단발령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단발령을. 이 단발령이 이제 이게 1895년이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1895년이죠.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1896년으로 갑니다. 1896년으로 가면서 고종이 자기와 왕세자가 몰래 일본군 몰래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는 게 뭐라고? 아관 파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94, 95, 96년까지 왔어요. 순서 기억하세요. 94, 95, 96년까지 우리는 쭉 왔습니다. 아관 파천 이후에는 이제 왕이 도망갔기 때문에 총리가 뭐 정치를 해서 개혁 중단돼요. 그래서 개혁은 1차, 2차, 3차 가보개혁 하다가 개혁이 중단된 겁니다. 아간 파천을 하면서.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이 단발령이 언제 나온 거라고요? 을미개혁 때 나온 거잖아요. 을미개혁 때. 그래서 을미개혁의 내용 중에 단발령이 진짜 많은 문제를 일으키죠. 이때가 1895년이니까 을미개혁. 여러분, 을미개혁과 그 전에 을미사변 때문에 뭐가 일어납니까? 을미의병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되죠. 우리 그때 의병 배웠잖아요. 을미년에 처음으로 의병이 일어나요. 항일의병이. 을미의병이 왜 일어난다고? 이유? 을미개혁의 단발령과 을미사변 때문에. 일본군이 민비를 죽이고 그 다음에 고종이 머리칼을 자르라고 해서 정말 이제 다 들고 일어납니다. 여기 나오죠? 머리를 깎으라는 명령이 내려지니 곡성이 뭡니까? 곡을 하는 거죠. 아이고 아이고. 곡성이 하늘을 진동하고 사람들은 분노하여 목숨을 끊으려 했다. 형세가 바야흐로 격변하여 일본인들은 군대를 어미하여 대기시켰다. 경무사 허진은 순검들을 인솔하고 칼을 들고 길을 막으며 만나는 사람마다 머리를 깎았다. 왜요? 불쌍하다고요?
머리 깎인 사람이요? 네. 머리를 깎인 자는 빡빡 깎지 아니하고 상투만 자르고 머리털은 남겨놓아 장발, 머리가 긴 승려 같았다. 오직 부인네와 어린아들만 깎이지 않았다. 확보되신 이도제는 연호의 개정과 단발령에 반대하는 상소를 오리고 벼슬길을 버리고 돌아갔다. 그래서 이 을미개혁을 통해 실시된 단발령은 유생들과 농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결국 이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무엇으로 이어진다? 을미의병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자, 갑오 을미개혁의 한계 볼게요. 근데 왜 단발령 한 거예요? 그럼 을미병은 일본한테 반항하네요. 아니, 의병이란 말 자체가 어디에 대한 의병이란 말 자체가 어디에 대한 건지 의병 앞에는 항상 뭐가 붙어요? 한일 의병이 일본에게 대항해서 군대를 일으킨 거예요. 그럼 의병이 의로운 병사라는 뜻인데 그럼 병사는 왜 일어납니까? 누구에게 저항하면서 일어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의병이. 설마 왕한테요? 아니에요. 일본군 물러가랍니다. 항일 의병이. 네. 을미의병 그러면 갑오 을미개혁의 의와 한계를 볼게요. 갑신정변 10년 전 1884년 그 다음에 동학농민운동 1894년 갑신정변과 동학농민 등에서 제기된 요구 아까 얘기했죠. 갑신정변에서 요구하고 동학농민운동에서 요구해서 반영된 게 뭐랬습니까? 신분제 철폐 기억납니까? 처음으로 갑신정변 때 주장했고 동학농민운동 때 두 번째로 주장해서 갑오개혁에서 실현화된 거 신분제 철폐 등 여러 분야에서 추진된 근대적 개혁이라는 건 굉장히 큰 의의예요. 하지만 한계는 알다시피 우리 2차 갑오개혁 때부터 일본이 강력하게 간섭했잖아요. 일본이 강요했다는 거. 일본의 강요에 의해서 추진돼요. 일본은 교묘하게 아니라 대놓고 자기네들이 조선을 침략하기 쉽게 내용들을 전했습니다. 또한 상공업 진흥 및 국방력 강화와 같은 부분은 소홀했다. 왜 이걸 못했냐면 일본이 간섭했기 때문에 군대를 강화시키는 부분은 우리가 못했어요. 일본이 교묘하게 막았습니다. 어떤 이런 한계점이 있다. 까지 보겠습니다. 일단. 네. 자, 이어서 하면 갑신정변 을미개혁까지가 이제 몇 년이야? 1895년까지 했고 1896년에 아간 파천이 있다 그러잖아. 그러면 아간 파천을 하고 나서 혹은 아간 파천을 하기 직전과 직후 그 사이야. 아간 파천을 둘러싼 아간 파천 직후에 어떤 직전과 직후에 어떤 일이 뭐 직후니까 바로 뒤져 이제 이어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1896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1896년이 아간 파천이고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가고 난 뒤에 이제 조선의 사실 주인이 왕이었는데 왕이 사라졌잖아요. 러시아로 갔으니까 누구의 입김이 세지겠어요? 러시아의 입김이 세지겠죠. 그리고 일본은 청나라까지 이제 제끼고 조선을 먹을까 했더니 러시아가 개입하면서 러시아와 일본이 조선을 둘러싸고 대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요. 아까 아간파천이 몇 번이었냐면 몇 번이었습니까? 순서가. 아간파천이 8번이었죠. 그런 다음에 9번 너무 중요해. 무조건 아간파천 다음에 순서 잘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열강의 이권 침탈.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아간파천 때문에 열강의 이권 침탈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있어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조선의 주인은 왕이 궁이 자기가 있는 집이 무서워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굳이 해석을 해보면 주인이 없는 집이야. 그러면 도둑질을 할 때 도둑놈들이 주인이 없으니 얼마나 좋겠니? 마구마구 훔쳐갈 수 있는 거잖아. 여기서 말하는 열강은 강대국들이야. 이때 우리랑 조약을 맺은 강대국들이 얼마나 맞아. 뭐 미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독일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뭐 일본도 있고 다 있거든요. 이런 우리나라와 조약을 맺은 강대국들이 이권, 이득이 되는 권리, 즉 자기네들한테 돈이 되는 권리를 조선에서 마구마구 가져가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왠 줄 아니? 이 많은 강대국들이랑 우리가 조약을 맺을 때 준하 선생님이 앞에서 이런 얘기 했었죠. 특히 조선과 미국이 맺은 조약이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조밀소통상 조약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서양 국가와 맺은 최초의 조약인데 이때 그 전에 맺은 조약은 강화도 조약밖에 없었어. 일본과 맺은 조약이.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과 맺었단 말이야. 근데 강화도 조약 때는 내용이 없었는데 미국과 맺은 조밀소통상 조약에서 어떤 새로운 내용이 있었냐면 너희 미국을 최고의 혜택을 받는 국가로 만들어줄게라는 최혜국 대우 조항이 있었어. 기억나지? 그러면
최애국 대우를 그다음에 미국 뒤로 조약을 맺은 나머지 모든 서양 국가들한테 이걸 다 줬거든요. 최애국 대우를.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뭐 금이 나오는 광산을 미국한테 주면 그다음부터는 독일한테도 줘야 되고 일본한테도 줘야 되고 이런 식입니다. 러시아한테 줘야 되고 이런 어떤 최애국 대우 조항 때문에 정말 많은 열강이 제국주의 국가들이 우리나라에서 금강, 은강, 산림, 벌채권 등등 돈 되는 권리를 다 가져가게 되는데 이게 아간파천 직후에 굉장히 심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순서를 반드시 아간파천을 예주나 세트로 외워. 아간파천, 열강의 이퀄투탈. 안 그러면 열강의 이퀄투탈을 다른 데다 막 집어넣으면 안 돼요. 무조건 세트입니다. 어떻게 외우라고? 아열. 아열이야, 아열. 아간파천, 열강의 이퀄투탈. 아열. 그래서 9번이라고 썼죠? 그러면 이렇게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 있는 사이에 그래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 도망가서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에요. 나름 일을 해야죠. 그쵸? 뭔가. 그래서 이때 불러들인 인물이 누구냐면 네모입니다. 서재필입니다. 서재필. 고종이 불러들여요. 서재필이 어디 있었냐면 미국에 보냈었는데 미국에 가 있던 서재필을 고종이 불러들여서 어디로 갔을까? 러시아 공사관으로 고종을 만나러 갔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고종이 돈을 줍니다. 서재필한테. 정부의 지원은 돈을 직접 주면서 뭔가 근대적인 어떤 주식들을 만들어 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서재필이 고종의 돈을 받고 지원을 받아서 만든 일단 먼저 얘를 먼저 만들어요. 독립신문을 A라고 써요. A 소문자 A 얘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독립협회를 만들어요. 협회가 뒤에요. 신문이 먼저 독립신문을 만들고 독립협회를 만들어. 그러면 독립신문은 어떤 의의가 있냐면 독립신문의 의의는요. 최초의 근대적 신문은 아니야. 최초의 근대적 신문은 이미 정부가 만든 한성승보가 따로 있어. 독립신문은 최초의 근대적 민간신문이야. 정부가 만든 근대신문이 아니 개인들이 만든 물론 정부의 돈을 받았지만 그래도 정부가 발행하는 신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써주세요. 최초의 근대적 민간신문이 됩니다. 최초의 근대적 민간신문. 이걸 만들고 나서 이제 정말 중요한 독립협회를 만드는 거죠. 연도 보세요. 86년이죠. 1896년. 896년이 아간파천 지금 러시아 공사관에 있는 고종한테 돈 받은 거기 때문에 아간파천과 같은 해가 되는 겁니다. 독립협회를 만들게 된다. 독립협회가 여러 가지 의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일단 독립협회 세 가지 3대 강령이 나옵니다. 자, 자주국권, 자유민권, 자강개혁. 독립협회가 내세우는 세 가지 강령. 자주, 자유, 자강입니다. 자주, 자유, 자강. 사상을 보급하면서 일반 백성들한테 이제 백성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민중 왜 이미 가부기업들 신분제 폐지됐기 때문에 민중들의 정치의식을 고취하고 또 일반 민중들한테 돈을 모금해서 뭘 했냐면요. 이걸 만들었어요. 독립문을 건립한 거 한번 발표해보세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실 독립문을 만든 거는 뭐 의미가 있어요. 나름대로는. 왜? 지금 독립문 자리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독립문 자리는 옮겼어요. 조로를 만드느라고 옮겼는데 그러면 원래 독립회가 독립문을 만든 자리는 아무데나 만든 건 아니고요. 무슨 문이 있었냐면 영은문이라는 문이 있었어요. 영은문. 이 영은문이 뭐냐면 자 청나라에서 사신을 보내면 청나라 사신이 영은문이라는 문을 통해서 들어올 때 그때 조선의 관리들이 다 나가서 영은문 앞에 쭉 서가지고 청나라 사신을 맞아들였거든. 그 영은문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 청나라가 조선보다 큰 임금의 국가다라는 청에 대해서 청을 섬기는 청에 대한 어떤 사대를 보여주는 거냐. 사대의 뜻이 내가 섬길 사자의 큰 나라였지. 청을 섬긴다는 의미를 보여주는 거야. 그런데 자, 이 독립협회를 만든 인물들의 대부분이 우리는 절대 이제 더 이상 청나라의 속국이 아니다. 너희를 모시지 않는다. 너희로부터 왜냐면 조선왕조가 생기는 500년 가까이 청나라를 섬겼기 때문에 그걸 깨겠다, 청산하겠다. 우리는 더 이상 중국의 신화국가가 아니다. 독립적인 거다. 그걸 보여주면서 만든 게 독립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말하는 독립문이 일본한테 독립하는 개념이 아니고 아직 이때까지 아직 일본의 식민지가 아니었으니까요. 청나라로부터 독립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문인 겁니다. 그게 여기 말한 독립문이에요. 그래서 청으로부터 독립이야.
이 독립문은 알아둬를 건설하고 그 다음에 사실 더 중요한 건 독립협회의 가장 중요한 어떤 활동은요. 바로 일반 민중들도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뭘 한 거냐면 이걸 겁니다. 강연회, 토론회 같은 민중들에게 야 너희들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돼. 생각을 해보세요. 오랜 세월 동안 거의 2000년 가까이 신분제대도 살았는데 그럼 일반 백성들이 나라 살림이 나라를 통치하는 거에 관심 없었겠죠. 근데 이제 신분제 폐지되고 일반 민중이 됐으니 나라가 어떻게 굴러가고 어떤 위험에 있는지 알아야 한다는 걸 알리는 역할을 동료회가 가장 많이 했어요. 자, 그러면 세 가지 강령에 따라 자주, 자유, 다강에서 먼저 자주는 나라의 권리가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국권을 확실히 하자. 그러려면 왕이 있어야지. 왕이 도망가 있으면 안 되잖아. 이건 정말 면도 안 서고요. 그래서 고종한테 돌아와라. 러시아 공사관에서 궁으로 돌아와라. 그래서 고종이 항공을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별 10개 줄래? 완전 중요합니다. 독립협회가 개최했던 그 유명한 만민공동회입니다. 집회예요, 집회. 대중집회. 써놓으세요. 만민공동회는 오늘날로 치면 일반 대중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대중집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중집회를 개최하여 자, 저령도라는 건 섬인데 섬. 이 섬을 이때 러시아가 힘이 셌어요. 당연하지. 고종이 어디에 있어? 러시아 공사관에 있으니까 얼마나 힘이 세겠어, 입김이니까 러시아가 우리나라의 저령도를 조차라는 게 임대다라는 무료로 연금임대 같이 그냥 갖는 거야. 그 조차를 요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안 된다. 러시아가 지금 조선에서 너무나 많은 권리를 가져간다. 그래서 러시아가 요구하는 저령도 조차 요구를 반대하는 그런 집회를 갖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선생님? 가져갔어요? 못 가져갔어요? 결국 러시아는 저령도를 못 가져가요. 너무 반발이 심했거든요. 백성들의 반발, 신하들의 반발. 그럼 그러니까 일반 어떤 민중들의 반발을 끌어내게 된 중요한 계기가 이 만민 공동회입니다. 줄리면 얘기해요. 여기 나오지? 만민공동회. 근대적인 민중집회로 1898년, 자 봐봐. 1896년에 독립협회가 만들어져서 만민공동회는 연도까지 알아야 돼. 96년에 하지 않고 언제? 2년 뒤인 98년에 열려 이때. 2년 뒤부터. 98년 3월 처음 개최된 이후 여러 차례 열렸다. 독립협회는 여러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만민공동회를 통해 특히 이거 러시아 입헌 침탈, 저령도 조차 요구를 강력하게 규탄해서 결국 성공했잖아요. 못 갖고 가게. 알겠어요? 성공했어요. 자, 다음. 자유민권운동이라는 부분. 자, 민권은 굉장히 권리가 민주적인 시민들의 어떤 권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현대적인 얘기를 하죠. 법률과 재판에 의한 이런 표현 나와 드디어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어때요? 굉장히 근대적인 얘기들이 나옵니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같은 굉장히 써봐 근대적 권리, 근대적인 권리들을 주장해요. 사실 그 전까지 백성들이 무슨 권리 이런 얘기 그 개념 자체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 유학파가 만든 거라 확실히 미국 유학파 애들이 만든 거라 당시에 민주적인 어떤 생각들을 가져와서 일반 민중들한테 알리는 거죠. 다음 자강 개혁은 강해지기 위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스스로 강해지기 위한 개혁 운동 중에 자 뭐가 나옵니까 이번에? 관민공동회가 나오죠. 만민공동회와 관민공동회 둘 다 독립협회가 주최한 거지만 달라요. 이름은 다르잖아. 알겠니? 관민공동회에서 나온 문서가 그 유명한 뭐가 되는 겁니까? 헌의 6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했던 것 중에 문서가 다 2차 가부개혁 때 2차 가부개혁 때 홍범 14조 나왔지. 그 다음에 고종이 발표한 교육 입국조서가 있지. 2개의 문서가 나왔고 지금 세 번째 나오는 문서가 독립협회가 관민공동회 때 결의했던 문서가 헌의 6조라는 문서가 나오고 있는 거야. 여기 보면 자 봐봐. 예준아. 만민공동회는 일반 민중들끼리 모여서 민중들이 대부분 모여서 하는 대회고 관민공동회는 이 관이라는 게 관리야. 조선 정부의 관리들까지 참여했어. 관과 민이 관리와 일반 민중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게 관민공동회이기 때문에 그럼 관민공동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정부 관리가 참석했다는 얘기는 여기서 결정한 걸 정부가 인정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헌의 6조를 봐봐요. 뭘 했어요? 고종이 제가 오케이 사인을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아, 중요하죠. 한민공동회.
자, 이봐요. 만민공동회도 98년이고요. 관민공동회도 98년입니다. 둘 다. 관민공동회, 여기 봐. 독립협회는 1898년, 이때는 조선 정부가 아니라 나라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미. 나라가 뭐로 바뀝니까? 조선을 대한제국으로 바꿨을 겁니다. 대한제국 정부의 대신 신하들과 그럼 보세요. 민중이 함께 참석한 관민공동회를 개최했다. 여기서 대신 관리들과 민중이 함께 협력하여 국정을 운영하자는 뭐가 헌의 6조가 결의되어 황제 이때는요 이제 왕이 아니고 대한제국이니까 제국의 황제가 되는 거죠. 고종 황제의 제가를 받기에 이르렀다. 중요하고요 관민공동회. 그러면 관민공동회 헌의 6조에서 결정한 게 뭐냐면요. 자 여기는 한 별이 10개가 한 20개 나와야 되는 겁니다. 뭐가 나오냐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참이죠. 의회를 설립하자라는 운동이 전개돼요. 의회. 왜 처음이냐면 조선이라는 나라는 왕조 국가였고 왕이 있고 양반들로 구성된 관리들이 있었잖아. 근데 의회를 만들자는 얘기는요. 왕의 정치를 하되 의회와 함께하기 때문에 없어. 밑에다가 이건 어떤 정치 형태를 말하냐면 입헌 군주제를 주장하는 겁니다. 군주는 왕이고 예준아 군주 왕이 있어. 왕이 있는 정치 형태인데 단 왕이 왕의 마음대로 통치하는 게 아니라 헌법을 만들고 의회가 하는 게 헌법을 만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의회를 만들자는 얘기는 헌법을 만들어 놓고 법에 의해 통치하자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의회 설립 운동을 전개했는데 왜 끝이 뭐야? 운동이잖아. 실패했어요. 의회는 못 만들어요. 입헌 군주제를 주장했다는 얘기고 처음에는 고종도 거기 오케이 했다니까. 여기 헌의 6조를 나중에 고종이 사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고종도 의회를 만들 생각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종이 봐봐요. 원래 있었던 중추원을 의회 형태로 개편하겠다라는 관제까지 발표했어요. 여기까지 갔다가 못합니다. 설립 직전까지 갔다가 못해요. 왜냐면 독립협회가 해산당하거든요. 어쨌든 중요해. 그래서 중추원을 의회 형태로 개편하자는 얘기까지 나왔었다. 반민공동회를 하면서 입헌군주제를 할 뻔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론 못합니다. 바로 나오잖아요. 해산. 그럼 왜 해산당하냐? 고종은 이렇게 독립협회를 직접 돈을 줘서 만들기까지 했잖아. 고종이 준 돈으로 독립신문 만들고 독립협회 만든 거야. 근데 독립협회가 고종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세져요. 영향력이 확대되자 특히 어떤 애들이 더 위기의식을 느꼈냐면 뭐 해봐? 보스 세력, 기존의 관리들, 양반 세력들. 야, 쟤네 너무 힘이 세지는데? 이러다간 우리 권력까지 없어질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위기의식을 느끼는 보수 세력이 고종에게 모함을 합니다. 야, 독립협회가 사실 입헌군주정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공화정을 수립하려고 해요. 공화정은 뭐냐면 왕이 없는 거야. 공화정을 만들겠다는 얘기는 고종을 쫓아내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고종 입장에서 이걸 들으면 안 되죠. 대한제국의 황제까지 됐는데 독립협회가 고종을 쫓아내고 공화정을 수립하려는 음모를 갖고 있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네를 해산시 모함한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 모함에 고종이 넘어갔죠? 넘어가서 고종이 직접 야 너네 이러면 안 돼. 해산해. 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독립회 간부들 중에서는 해산하자는 사람도 있었고 근데 독립회가 단지 그 간부들만의 것은 아니잖아요. 왜냐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기 가입을 하고 만민운동을 통해서 참여를 하고 있던 그런 일반 민중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일방적으로 해산할 수 없다. 게다가 우리가 정말 공화정을 주장한 것도 아닌데 그죠? 그래서 자 독립회의 해산 반대파들이 만민공동회를 개최해서 항의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산하는 강제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정부가 생각하는 방법은요. 단순히 모함 가지고는 안 되니까 어떤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정부가 굉장히 비열한 방법을 씁니다. 고종이. 자, 원래 황국협회라는 건 없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보수 관료 세력들이 자기네가 주도로 독립협회에 대항한 조직단체다. 수천 명의 그쵸? 누구들? 보부상들은 원래 조선 시대 때부터 전국 지방을 다니면서 장사하는 상인 조직이잖아요. 근데 이 상인 조직을
회원으로 받아들여 그냥 막 뚝딱뚝딱 만든 단체예요. 정말 활동하려고 만든 게 아니고 어떤 동료회를 해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단체입니다. 보부상을 회원으로 받아들여 규모가 확대되었다. 그럼 봐봐. 어떤 방법을 쓰는 거야? 독립협회가 이렇게 일반 민중들과 만맹운동이 하고 있을 때, 아니면 자기네가 한국협회, 얘네들은 자기네들도 독립협회와 마찬가지로 그냥 단체다. 그래서 얘네들 독립협회가 하고 있는 만맹운동이 옆에 가서 얘네들한테 막 시비를 걸고 싸움을 막 유도하는 거죠. 먼저 시비를 걸어서. 그러니까 정말 참지 못한 독립회 회원들과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꽤 많은 갈등이 일어나요. 폭력 사태가 일어나니까 그때 정부는 점잖게 등장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싸우면 안 돼! 라고 해서 두 단체를 잡아들이고 굉장히 공정하게 둘 다 해산해? 공정해 보이잖아. 동협회만 해산하는 게 아니잖아. 둘 다 해산하는 거. 근데 원래 해법편이 없는 단체예요. 단지 이걸만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해산돼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겉으로 보기에는 정부가 굉장히 공정한 판결을 내린 거죠. 너네 둘이 같이 싸웠으니까 둘 다 단체 해산해. 합법적인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산당합니다. 한국협회가 만민공동회를 습격하고 대한제국정부가 군대를 동원해 만민공동회를 강제 해산시키고 그런 다음에 그 김에 몰아붙여서 독립협회가 해산당합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의의와 한계. 열강의 침략으로부터 특히 열강의 침략, 여기서 나오는 건 러시아죠. 아까 러시아가 저령도를 가져가려고 했을 때 반대했잖아요. 나라의 권리를 지키려는 노력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현대적인 민주주의 권리, 민중의 권리, 아까 자유권, 재산권 같은 경우 그런 걸 높이는 데 기여했고요. 또한 일반 민중들에게 만민공동회 같은 걸 개최하면서 근대화 운동을 전개했다는 건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정말 러시아만 열강으로 보지 말고 일본도 열강으로 봤었는데 그건 못 봤어요. 그 열강의 침략적 의도를 제대로 간파하지 못했다. 그런 건 어떤 한계가 되겠죠. 자, 그러면 왜 얘를 먼저 했냐면 독립협회가 만들어지는 게 96년이기 때문에 얘를 먼저 한 거야. 그 독립협회는 96년에 만들어서 쭉 가잖아. 그럼 96년에 아간타천 독립협회야, 순서가 만들어진 게. 그 다음에 뭐겠어? 97년이지. 그러니까 고종이 러시아 공산을 도망갔다가 독립협회가 만들어지면서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요구하니까 1년 만에 돌아오는데 되게 웃겨, 얘들아. 여기 봐. 웃긴 건 아니다. 슬픈 거다. 여기 봐. 경복궁은 여기 있고, 경복궁 가까운 곳에 일본 대사관이 있었어. 일본 공사관에. 그리고 러시아 공사관 옆에는 바로 뭐가 있냐면 경복궁이 아니라 덕수궁이 있어. 그러면 경복궁에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갔잖아, 고종이. 그럼 돌아오라고 하면 어디로 돌아와야 되니? 조선의 전국인 경복궁으로 돌아야 되잖아. 근데 경복궁 옆에는 일본 대사관이 있으니까 싫은 거야. 그래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을 나오긴 나오는데 경복궁을 안 오고 덕수궁을 와.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과 독수궁 밑에 지하 통로가 있다는 썰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대한제국 망했을 때 대한제국의 황금을 여기다 숨겨놨다는 말이 있어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덕수궁 주변, 러시아 공사관 주변에 황금을 찾으러 땅을 파고 있었던 그런 일이 정말 있었습니다. 어쨌든 봐, 경복궁에서 러시아 공사관 갔다가 1년 만에 황공하는데 일로 안 돌아오고 바로 정말 지하 통로가 있을 만큼 가까운 덕수궁으로 1년 만에 고종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고종의 환궁을 요구하는 돌아오라는 환궁을 요구하는 여론이 고조되자 결국에는 돌아와요. 1년 만에 돌아와서 야, 안 되겠다. 러시아가 너무 간섭이 또 심해지는 거야. 그래서 또 자주국가를 만들고 일본 같은 나라, 영국 같은 나라들이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하고 하니까 이제 경운궁이 덕수궁이에요. 지금의 고종이 경운궁으로 돌아와. 경복궁 아니잖아. 돌아와서 호를 바꿔요. 광무라는 연호를 제정하고 우리 2차 가부 아니 을미개혁 때 3차 가부개혁 을미개혁 때 건양이라는 연호 썼잖아. 근데 그거 버렸지. 버리고 새로운 연호를 만듭니다. 광무라는 연호를 제정하고요. 광무. 그리고 나라 이름을 바꿉니다. 뭐라고요? 대한제국. 조선이 뭐가 되는 거야? 대한제국이 되는 거예요. 광무라는 연호를 만들고 환고단이라는 곳에서 고종이 황제가 되는 황제 즉위식을 건의한 후에 자 대한제국이라고 나라를 바꾼다. 97년이고
98년에 독립협회가 만민공동회 하고 99년에 독립협회를 정부가 강제로 해산시키는 거죠. 그럼 순서 한번 봅시다. 우리 몇 번까지 썼어요? 몇 번까지 썼니? 8번, 9번, 열강의 이권 침탈이 9번. 그 다음에 독립협회, 독립신문 독립협회가 합쳐가지고 묶어봐. AB 합쳐갖고 내가 10번. 독립신문 독립협회를 합쳐서 10번. 그 다음이 일로 와. 97년에 대한제국을 만든 게 11번. 다시 올라가. 만민공동회, 관민공동회가 12번. 얘가 98년이니까. 97년이 대한제국이고, 만민공동회, 관민공동회가 12번이야. 얘 좀 썼어? 응. 다시 돌아와서. 독립협회 해산시키고 대한국 국대를 발표하는 게 13번이니 14번이니? 13번.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시대선언을 하려니까 이렇게 되는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겁니다. 독립협회 해산시키고 발표한 게 대한국 국대다. 대한국 국대. 대한제국이 자주독립 국가임을 내세워 국내에 천명하고 황제, 여기서 문제가 생겨, 예준아. 황제의 무한한 군주권을 규정했다. 이게 왜 문제냐면, 여기 봐. 그죠? 아까 독립협회가 있을 때는 고종이 쭉쭉 발전을 해서 의회도 만들고 헌법을 만들고 군주가 통치하는 입헌군주로 갈랐었잖아. 그지? 근데 대한제국 아니 독립협회가 왕을 죽이는 공화정을 해낸다는 모함을 들었잖아. 여기서 겁을 먹고 대한제국을 만든 다음에 입헌군주제는커녕 더 조선 왕조보다 더 옛날로 들어가는 게 황제권의 무한한 강화야. 그러니까 복고야, 복고. 그래서 대한제국의 광무개혁은 개혁이라는 말을 쓰지만 정치 분야는 완전히 옛날로 돌아가. 정치 파트는 오히려 이렇게 발전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빽 하는 거야. 그게 대한제국 광무개혁의 한계야. 정치는 오히려 뒤로 후퇴했다. 기억해. 질문 있으면 하고. 자, 대한국 국대를 볼게요. 1899년에 발표한 대한국 국제 보면 네가 느낄 거야. 황제의 권한 너무 센 거 아니에요? 한번 볼게요. 대한제국의 정치는 봐봐. 정치는 과거 500년간 전래되었고 앞으로도 만세토록 만년이 넘도록 뭐래? 대놓고 말하죠. 천재 정치라고. 천재는 왕 마음대로 하는 거. 황제 마음대로 정치하는 거. 황제가 1인자가 되는 거. 대항제는 뭐라고 써있어? 한계가 없는 군사권을 갖고 있대요. 무한한 군사권. 대한국 황제는 혼자서 육개군을 통솔하고 편제도 정하고 계엄도 하고 해제도 하고. 대한항제는 모두 정해? 의회가 없어. 법률도 얘가 정해. 법률도 황제가 정하고 집행도 하고 다 해. 재판까지. 어때? 황제의 무한한 권한. 뭐라고 부른다고? 전제, 군주제. 전제 정치. 대놓고 말했어요. 발표하세요. 대한제국은 전제 정치다. 여기 나오잖아. 황제는 입법, 사법, 행정뿐만 아니라 군대 통수권, 외교권 등의 국가의 모든 권한이 다 누구한테 집중된다? 황제한테 집중되는 그러한 정치 형태를 만들어 버려요. 이게 광무개혁의 한계예요. 자, 이제 몇 번째 개혁이 됩니까? 우리 을미개혁에서 1895년 을미개혁 그 뒤에 나오는 광무개혁을 한번 볼게요. 광무개혁의 근본 정신 주축을 외워. 구, 본, 신, 참. 딱 나와야 돼, 광무개혁하면. 구, 본, 신, 참. 구본 신참의 뜻이 뭐냐? 여기 보면 구자는 옛것이야, 옛것. 옛것을 근본으로 해서 신, 새로운 것은 참조만 하겠다. 그죠? 옛것을 근본으로 새로운 것을 참고하겠다. 구본 신참. 광무개혁의 원칙이 뭐야? 구본 신참. 그래서 옛것을 근본으로 한다는 얘기는 뭐 옛것. 그러니까 봉건제도 같이 황제의 권한을 무한하게 이런 것들은 옛것을 하고 새로운 걸 참조하겠다는 기술적인 건 받아들이겠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보면 종무에서 정치는 써나가다가 정치는 후퇴라고 써놔. 후퇴. 발전이 아니라 오히려 후퇴했어요. 복고. 왜? 전제정치 했잖아.
전제정치. 전제군주제야. 입헌군주제가 아니고 전제군주제야. 아주 왕 마음대로 하는 거. 그래서 정치는 후퇴에 있습니다. 아까도 봤지만 국가원수를 황제가 하면서 황제가 군대를 마음대로 군사하는 이런 부부. 이게 중요한 정치. 그 다음 얘는요. 경제 파트와 교육 파트는 좀 발전했어요. 정치는 아니지만. 경제 파트랑 자 여기 보면 너무 중요한 게 형광펜 들어갈 게 이거야 이거. 광무개혁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양전 사업을 추진하는 거. 양전 사업이 뭐냐고 유준아? 토지조사 사업이야. 토지를 조사하는 거야. 정확하게 누구의 토지가 어디서 어디만큼인지를 조사해서 별표했어? 별표해야 돼. 자 이건 별표 더해. 통째로 형광펜 묶어. 지게. 진짜 중요합니다. 언제 나왔다고요? 광무개혁 때. 대한제국이 양전 사업을 했잖아. 토지 조사를 했잖아. 그러면 이제 만약에 누구의 땅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 이게 밝혀졌으면 토지 문서를 발급한 거야. 근대적인 토지 문서. 물론 조선시대 때도 토지 문서가 있었어. 하지만 그건 전근대적인 거고 새롭게 만든 거야. 대한제국 정부가 주세요. 토지 소유자에게 발급한 네모야지. 근대적 토지 소유 증명 문서입니다. 다시 지게가 뭐예요? 근대적 토지 소유 증명 문서. 언제 나왔다고? 지게 이 사진도 기억해? 광무개혁의 한 가장 중요한 내용이야. 양전 사업을 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아까 말했던 게 이렇게 토지 문서인 지게를 발급했다. 그리고 근대적인 회사도 이때 많이 만들었어요. 회사, 근대적인 공장 이런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근대시설 같은 거, 전화 있죠, 전화. 그 다음에 전차.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차는 없었지만 이렇게 지상으로 다니는 전기로 다니는 전차 같은 다른 나라 있잖아. 그런 거 전차, 철도 이런 것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육 분야에서도 자 기술교육, 실업교육 같은 학교도 많이 만들고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가보개혁 때는 2차 가보개혁 때 아니지 을미개혁 2차 가보개혁 말고 을미개혁 때 교육입관이 2차 가보개혁 때다. 항범입사장 교육입국조서 2차 가보개혁 때 고종이 발표한 교육입국조서는 사범학교만 만들었는데 이제 광무개혁 때는 실업학교나 이런 기술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를 더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교육 분야나 경제 분야는 발전했다고 보시면 돼요. 광무개혁 때. 정치는 후퇴했고. 오케이? 의회화하는 게 자주독립과 근대화를 지향했고 외국의 세력 간섭을 배제하고자 했던 자 네모입니다. 광무개혁은 일단 고종이 주도했던 자주적단입니다. 하지만 고종이 뒷받침했던 그 관리들의 보수성, 부패, 나중에는 열강의 간섭 등으로 결국 성과는 많이 미흡했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더 나갑니다. 시험 범위가.